네, 이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문제가 남았는데요. 이 해석이라는 건 결국에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이게 이제 법의 해석이 있었고 우리가 또 이제 이번에 법률행위의 해석이 있는데, 그죠? 법률행위 해석. 자, 법 해석과 법률행위 해석은 좀 전혀 성질이 다른 겁니다. 이제 전혀 별개의 건데, 어쨌든 이 해석이라는 작업은 무언가를 이제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행위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럼 법률행위를 명확하게 하는데 무엇을 명확하게 하냐? 법률행위 명확하게 하는데 무엇을 명확하게 할 것이냐? 결국에 법률행위가 의혹했던 권리 변동이 무엇냐? 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이제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바로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법률행위라는 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어떤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고 이제 목적하는 거잖아요. 의혹하는 거잖아요.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기를 의혹하는 거니까 이게 무엇냐를 좀 탐색하는 작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또 어떻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해석의 성질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해석할 것이냐, 해석의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이제 간단하게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이렇게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예요. 사과. 그러면 이 사과는 무슨 색일까요? 사과는 무슨 색일까요? 사과는 무슨 색일까요? 보통 보면은 이제 사과는 빨간색이다. 이렇게 빨강이라고 합시다. 네, 빨간색, 빨강. 사과는 빨강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사과가 파란 사과도 있죠. 파란 사과도 있긴 한데 이제 잘 익은 대부분의 사과는 이제 빨간색을 띠죠. 사과를 이제 빨간색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과가 그렇게 사과를 잘라보면 이제 겉에는 빨간데 속은 또 하얗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사과의 속은 하양색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사과의 색은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도 그 다음에 하얀색도 다 사과의 색인데 사과는 정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사과는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과의 이거는 빨간색은 사과의 겉이고 하얀색은 사과의 속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 겉은 다른 말로 외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죠? 이건 실제 내용, 그러니까 이건 실질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의 색을 빨강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하양이라고 할 것인지 이 문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통상 그래서 겉에 있는 이 빨간색을 중시하는 태도가 있고 아니면 속에 있는 이 하양색을 중시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보이는 외형 또는 형식에 좀 집중을 하는, 여기 초점을 맞추는 견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두 가지 태도, 우리가 이제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태도가 이렇게 서로 나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 외형이라든가 형식을 중시하는 태도,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실질을 중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에서 어느 것에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지, 또는 어떤 권리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 권리 변동이 이제 겉과 속 중에, 그러니까 외형과 실질 중에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우리 이제 이런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등기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어요. 이제 부동산 등기부가 있는 거죠.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등기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부동산을 실제로 이 부동산을 이제 자기 예컨대 이제 고모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 이제 소유권을 이제 너 가져라 해서 준 거야. 그런데 이제 등기부상에는 할아버지가 소유권자로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이제 상속을 받으면서 이제 등기부 소유권도 이게 이제 그 등기부의 명의인이 이제 우리 이제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모는 이 집에 이제 실제로 살다가 이제 도시에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이 집을 근데 이제 갑돌이한테 팔았어요. 갑돌이한테 집을 팔았어요. 아버지는 이제 이제 등기부상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인 예컨대 이제 갑돌이 여긴 철수에게 이거를 이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이렇게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그리고 이제 철수로 이렇게 쭉 변해 왔는데 이렇게 이제 변해 왔어요. 등기부상. 그런데 이제 이 집에 실제로 살았던 할아버지가 고모한테 이 집을 줬고 고모는 이 집을 그 동네 갑돌이라는 청년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인 철수와 그리고 이 집을 고모한테 산 갑돌이와 누가 이 집의 소유권을 갖게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지금 등기부에 있는 내용은 등기부는 결국에 하나의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의 유언이랄까 할아버지의 이거는 고모한테 물려주라고 한 건 이건 실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과 실질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즉 권리 변동의 실질을 여기에서 구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구해야 되는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누구에게 결국에 실질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소유권자는 갑돌이가 되죠. 그렇지만 형식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소유권자는 철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처럼 다른 결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쪽에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법 정책적으로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형, 형식, 요런데 좀 중심을 두는 거를 이제 외형주의, 또는 이제 외관이론이라고도 해요. 외형주의, 외관이론,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태도가 하나가 있고요. 반대로 이런 태도가 하나가 있어요. 실질을 숭상하는. 이거는 그래서 실제 권리자가 누구냐, 진짜 권리자,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냐를 중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리자 또는 실체적 진실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질을 중시하는 정책은 실질적인 권리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실질을 좀 중시하는 태도가 있고요. 다른 태도는 이제 그 외형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이제 겉에 보이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에는 뭐겠어요? 누가 실질적인 권리자냐, 이게 아니라, 누가 실질적인 권리자냐, 이게 아니라, 현재 겉으로 보이는 권리 관계 있죠. 겉으로 이제 받고 있는 권리 관계, 이거를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믿고 거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아까 본 어떤 등기부 있죠. 등기부의 기재사항을 믿고 신뢰해서 그 사람과 거래를 하는 이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그 자체, 이거를 보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라든가 거래의 상대방 또는 거래의 신속성, 거래의 안전성, 이것들을 중시하는 태도가 바로 이 외형 또는 형식, 겉을 좀 우선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어떤 상거래죠. 상인들 간의 거래, 상거래라든가 또는 어떤 수표, 뭐 이런 것들 있죠. 금융,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 바깥으로 보이는 것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즉, 거래 그 자체를 상당히 중시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민사 관계에서는 대체로 어떤 이 실질적인 측면을 또 많이 중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것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이제 외형적인 형식을 중시할 것이냐, 이런 이제 두 가지 태도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법률행위에 해석하는 문제에서도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있는 것. 그래서 보통 법률행위는 효과의사와, 그죠? 이제 표시행위로 나눴잖아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나눴는데, 이 속에 있는 결국에 이제 내심의 효과의사라는 거죠. 내심의 효과의사. 이거를 중시하는, 이제 속을 중시하는 태도가 있고, 표시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거니까, 이 표시상의 효과의사. 그러니까 속에 있는 효과의사와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효과의사,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중시할 것이냐라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심의 효과의사를 중시하는, 의사를 중시하는 태도, 그러니까 의사주의 또는 의사설,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의사주의, 의사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효과의사를 중시하는 태도를 우리가 표시주의, 또 표시주의, 표시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보통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이 의사주의나 표시주의는 어떤 순수한 의미에서 이 의사주의나 표시주의를 관철시킨다라는 건 사실 그다지 이제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순수한 어떤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절충설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절충설에서 이제 이쪽으로 기운 태도가 있고, 좀 이쪽으로 기운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기운 거를 우리가 이제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설, 이라고 하는데, 요게 사실 우리 민법학의 현재까지 통설입니다. 그리고 판례의 태도도 여기에 이제 있어요. 표시주의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쪽을 좀 방점을 많이 두는,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 표시 행위가 지닌 어떤 사회적 의미가 무엇이냐를 좀 밝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표시 행위를 통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거를 좀 이제 법률행위 해석의 본질을 그쪽에서 찾는 태도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제 이 효과의사 쪽에 좀 많이 기운, 내심의 효과의사의 기운, 요쪽 또 이게 새로운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의사주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신의사주의.
이제 원래는 이쪽 이런 의견이 없었는데 사실은 다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옛날에 좀 유명한 좀 변호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독일 유학을 다녀와서 딱 이 견해를 가지고 독일에서 수입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 몇 분이 이제 요 견해를 좀 따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우리 학설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절충설과 신의사주의가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의사주의, 표시주의라고 하면 어떤 순수한 의미의 의사주의나 표시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의사주의와 이 절충설을 의사주의, 또 표시주의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제 사실 이쪽으로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좀 난해해요. 난해하고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얘기들인데 크게 우리가 이제 총칙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정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뭐 이제 알면 좋은데 이걸 세세하게 알면 좋은데 굳이 이게 막 그 골치 아픈 걸 억지로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막 억지로 집어넣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뭐 이제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 분야로 더 이제 공부를 더 하겠다라고 하면 알아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세상에 굳이 이거를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다지 의미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의 방법, 뭐 해석의 기준, 해석의 성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했는데 해석의 방법은요. 사실은 해석의 방법은 그다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통설의 경우에는 이게 표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의사를 좀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 방법 자체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데 이게 해석 방법론이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실제로 내심의 효과 의사를 탐색하는 작업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가치평가적 해석 방법으로 해서 뭐 자연적 해석이니 규범적 해석이니 뭐 보충적 해석이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실천론적 해석 방법이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법 해석하는 것과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문제는 완전히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법 해석론에 따라서 이 법률 행위를 해석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뭐 이제 해석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석의 기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돼요. 해석의 기준이 좀 문제가 돼요. 해석의 기준,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에 대해서 민법은 어떤 민법이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여기서 뭐냐면 당사자가 법률 행위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해석하는 건데 그래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 그 다음에는 임의 규정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그리고 신의칙 신의 성실의 원칙 자, 요런 것들이 이제 해석의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률행위 해석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 해석 기준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이 무엇이냐, 임의 규정,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신의 성실, 요런 기준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해석의 성질이 무엇이냐인데,
해석의 성질은 이게 이제 법률 문제다.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문제는 법률 문제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법률 문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건 사실 문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문제로 보는 이제 것과 사실 문제로 보는 건데,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그거죠. 그래서 이제 절차상, 소송 절차상에서 이것들이 의미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상고할 수 있는가, 법률행위 해석 문제를 가지고 상고 이유가 되는가. 법률 문제라고 하면 상고 이유가 되지만 사실 문제라고 하면 상고 이유가 되지 않아요. 상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렇다면 상고하게 된다면 이제 상고한 법원, 상고 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법률 문제라면 구속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사실 문제라면 원심 판단에 구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심, 그러니까 이제 우리 1심과 2심 있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법률심. 그래서 사실심, 법률심에서는 사실심의 어떤 판단에 좀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장과 증명이 필요한가? 사실 문제라면 당연히 주장하고 또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법률 문제는 그게 아니라 법관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직권적으로. 그다음에 뭐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는가? 뭐 이제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큰 법률 문제냐 사실 문제냐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는 이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 사실을 판단하는데, 즉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이때는 상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체증 법칙 위반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상고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법률행위 해석에서 좀 중요한 문제는 결국에는 어떤 이 법률행위 해석 기준의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 임의 규정,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인 관습,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은 결국에 당사자의 이제 법률행위 속에 저기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두 번째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임의 규정이죠. 105조의 임의 규정인데, 105조의 임의 규정 보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통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임의 규정은 뭐냐? 그러면 법령 중에 선량한 통속, 기타 사회 질서에 이제 관계없는 규정이라는 거죠. 관계없는 규정. 그리고 당사자가 이것과 좀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 의사에 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사가 없으면,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규정에 의하는 거겠죠. 이 규정에 의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의 이 임의 규정이, 결국엔 임의 규정이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긍정하는 견해와 이제 그걸 부정하는 견해, 이렇게 이제 나누게 돼요. 긍정하는 견해는 이제 법률행위, 임의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라고 했으니까 관계없는 규정과 그런 다른 의사가 없을 때는
다른 의사가 없을 때는, 또는 이제 그 의사 표시가 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있죠.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결국에는 이 임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 거죠. 임의 규정에 따라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임의 규정은 그 경우에 그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은 이것처럼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표시가 없을 때, 부족할 때, 이때는 의사 표시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거를 해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임의 105조의 이제 임의 규정은 의사 표시를 보충하거나 해석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정설의 경우에는, 부정설은 이 105조의 임의 규정에 관한 규정은 사적 자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거지, 이 임의 규정이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라는 거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인데, 그죠? 이렇게 이제, 법률행위가 확정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강행규정 또는 임의규정상의 효력을 부여하는, 결국에 이제 임의규정은 그 이제 효력을 부여하는, 즉, 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이라는 거는 이 어떤 해석을 통해서 확정된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해서 어떤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규정이지, 이게 이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긍정설이 좀 통설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5조의 임의 규정이 있다면 106조에는 이제 사실인 관습에 관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106조의 사실인 관습. 네, 106조 규정인데, 106조에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즉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땐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임의 규정이 있고 이것과 좀 다른 관습이 있고, 또 이제 의사가 있어요. 당사자의 의사. 근데 이제 당사자의 의사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이게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이거를 이 관습에 따르라는 거죠. 관습에 따르라는. 이게 이제 사실인 관습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인 관습에 따르라라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관습이란 게 결국에는 관습법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긴 해요. 관습법과 유사한데, 이제 관습법과의 차이는 뭐냐면, 관습법은 이게 법으로서 이제 효력이 인정되는 그런 관습이라고 한다면, 사실인 관습은 어떤 법적인 확신은 없는 거예요. 법으로서의 확신, 이런 것들은 없는 그런 관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사실인 관습도 상당히 좀 중요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제 중요하게 이제 취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습 또는 관행 이런 것들인데, 뭐 어떤 노동법이라든가 책임법이라든가 이제 불법행위나 이런 영역에서 이제 관행이 좀 중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행이 오래되다 보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이걸 믿게 되거든요. 그런 신뢰라든가 기대가 발생해요. 기대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뢰라든가 기대를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좀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행에 좀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이제 뭐랄까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뭐랄까 이제 이런 신뢰 위반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가 좀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인 관습에도 이제 규범성이 있는가, 근데 뭐 이제 사실인 관습 자체는 법규범은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자체로서 법규범은 아니에요. 법규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 역시 어떤 그 관습도 사회생활 규범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사회생활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원에서 이걸 있는지 없는지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고 직권조사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판례의 태도는 좀 명확하진 않은데 대체로 이제 그 사실인 관습의 규범성, 그러니까 법규범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법규범성은 이제 부인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습 자체 또는 관행 자체가 어떤 이제 오래돼서 이게 사람들한테 신뢰를 부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 이익을 발생하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로 관습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신뢰 보호의 원칙, 어떤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를 하는 거죠. 보조를 해서 이게 어떤 이런 신뢰를 이제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게 관습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관습 그 자체 있죠. 이 관습 그 자체가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관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사람들의 구성원 간의 신뢰라든가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보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관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측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좀 중점을 두자면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이런 걸 좀 중점을 두자면은 이쪽 신의 측과 어떤 이제 결합을 통해서 신의 측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의 측의 문제 이런 쪽에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가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게 그거거든요. 이제 이 106조 민법 제1조와 106조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1조에 의하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 그죠? 민사에 관하여 어떤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조리에 의한다. 이건 1조예요, 1조. 그럼 106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률의 규정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어요. 그죠? 강행 규정과 또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 요거.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강행 규정은 임의 규정에 우선하겠죠. 강행 규정은 임의 규정에 우선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법률의 규정이 있으니까 요 다음에 이제 관습법이 요 뒤에 따라오겠죠. 관습법은. 그러면 106조에 의하면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
관습이 있을 때 이 관습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관습에 의한다. 그러니까 이 관습이 106조 규정에 의하면 관습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가 있는 거죠. 의무규정에 우선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민법 제1조에 의하면 민법 제1조에 의하면 이제 법률의 규정이니까 강행규정, 의무규정, 관습법, 조리 이렇게 순서인데 106조 규정에 의하면 강행규정, 사실인관습, 의무규정, 관습법 요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모순된다는. 모순된다. 두 개 서로 모순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 제1조에 의하면 강행규정, 의무규정, 관습법인데 민법 제106조에 의하면 강행규정, 사실인관습, 의무규정, 관습법 요 순서가 되고 그러면 그 법적인 어떤 법적 확신이 없는 어떻게 관습이 관습법보다 더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순이 발생하니까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죠?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관습이나 관습법은 다 임의 규정의 우선에서 해석의 기준이니까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임의 규정에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구별할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 모순 자체는 해결하지 못하죠. 분명히 1조에는 법률의 규정과 그 다음에 관습법인데 여기는 그 106조에 의하면 강행규정, 사실인관습, 의무규정, 관습법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딱 옮겨가지고 앞으로 옮겨버렸는데 그러면은 민법 1조와 106조 사이에 발생한 모순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자, 두 번째 견해는 이제 관습법을 강행규정적 성질의 관습법과 의무규정적 성질의 관습법으로 나누는 거야. 강행규정적 성질의 관습법, 의무규정 성질의 관습법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강행규정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관습법이고 의무규정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의 관습이다. 사실인 관습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이런 주장은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모순 자체는 전혀 이제 해결되지 않죠. 1조와 106조 사이에 발생한 이 모순을 해결하는 그런 주장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다지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아주 굉장히 이제 쉬운 해결 방법이야. 이거는 일반 규정이야, 일반 규정. 요거는 특별 규정이에요. 그래서 민법 제1조는 일반법이고, 일반 규정이고, 민법 제106조는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거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하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문제, 이렇게 이제 봐버리는 겁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문제 딱 봐버려요. 그런데 이게, 그렇죠. 특별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제 특별법이라고 하더라도, 특별법이 어떤 특별법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이 경우에 사실인 관습이 법적 확신도 없으면서, 법으로서의 어떤 효력도 없으면서 관습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되는 그러니까 왜 이래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왜 이래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그러니까 폭넓게
아주 폭넓게 적용되다 보면 폭넓게 적용되다 보면 이게 제한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게 특별법이다라고 하기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번째 견해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사실인 관습도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사실상의 어떤 실질적인 법원성을 갖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질적인 법원성을 갖는다. 그래서 실질적인 법원성을 갖는다면 얘가 요 관습법 뒤로 가야지 맞지. 관습법 뒤로 가야 맞잖아요. 순서대로 하면. 근데 왜 요 앞에 가 있느냐? 왜 요 앞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떠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게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순이 있고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견해를 주장하지만 아무것도 이제 모순은 실제로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긍정서 모순이 있다, 모순된다라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모순되지 않는다, 이건 모순이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 이제 부정서열인데 이거 뭐냐면 민법 1조와 106조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야.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야. 즉 민법 1조는 이건 법에 적용에 관한 문제야. 법을 적용하는 문제. 이건 법을 적용하는 문제. 그럼 민법 제 106조는 뭐냐? 106조는 이거는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문제야. 이건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문제. 법의 해석도 아니에요. 이거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문제야. 이건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문제.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는 문제와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문제는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두 개를 억지로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다 사실은 이렇게 이게 모순되지 않는다. 이건 법을 적용하는 문제고 이건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문제다라고 학자들이 다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 역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상당히 오래된 문제예요. 아주 오래된 문제고, 이제 우리가 이제 1960년 1월 1일부터 우리 민법이 시행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행민법을 시행하면서 현행민법에 이제 민법 1조가 생긴 거야. 그 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민법엔 요 규정이 없었는데 우리 현행 민법에서 요게 딱 생겨버리니까 이게 생기니까 이제 이 임의 규정에 관한 규정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안 맞네 하는 거죠. 안 맞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거를 어떡하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옛날에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좀 지나치게 오버하신 거죠, 이거. 전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논의가 흘러온 측면이 있는 거지. 이 자체로는 이거 커다란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니까 이거를 굳이 서로 이렇게 모순이 되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이제 총칙 교과서에서 빼야 되는데 참 이렇게 오래된 아무런 뭐랄까 가치 없는 쓸데없는 논쟁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그냥 수험생들을 좀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여기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이거 현실적인 문제도 없고 그냥 옛날에 나이 드신 옛날 분들이 좀 오버를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신 거다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